못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요. 짧게 인사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종면 의원님 짧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음에 우리 황정아 의원님. 마이크가 안 들어와.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 의해서 지금 2년 연속 예결위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안도걸 의원님까지 하고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동구남구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지난 한 해 나라 살림의 이제 실상을 살피고 또 그 공과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금년 결산은 특별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전 정부가 꾸렸던 나라 살림에 대한 총괄적인 성적표다. 그리고 또한 새 정부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상속받은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결산에 대해서 주로 총리님과 또 경제부총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작년 나라 살림의 특징,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세입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기반이 붕괴가 되었다. 세출은 초긴축 재정과 재원 분배 실패, 그리고 독단적인 재정 운영의 반복이 있었다. 셋째로 전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재정 건전성 결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모든 정책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만 정작 본인의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을 못했습니다. 자, 총리님께 여쭙기 전에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과는 참담하죠. 우리 경제는 역대급 저성장에 빠졌습니다. 성장률은 0%대로 추락했죠. 서민 경제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질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무려 97.5조 원에 달하는 국세 결손으로 나라 국가는 텅 비고 세수 기반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총체적인 재정 운영의 실패,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죠. 네. 그러나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경기 둔화로 해서 기업 실적도 안 좋고 또 토지 거래가 안 좋으니까 자산 시장도 부진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 인하를 유지해야 되는 면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감세 정책 등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에 있어서 불이를 가져왔다. 결국 성장의 어떤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경제 철학, 그리고 총리께 지적하셨던 경제 현실에 대한 오판, 그리고 엇박자, 정책 처방, 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했던 현실은 분명했죠.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분명했습니다. 세수를 튼튼히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탱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정부는 현실을 외면했죠.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낡은 자유방임론, 일시적 기저효과에 취한 근거 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전 정부가 선택한 정책 처방은 국민과 시장에 요구하는 정반대의 길, 즉 부자 감세와 초긴축 재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처방이 불러일으킨 나라 살림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재정 건전성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 정부 3년 동안 발생한 세수 결손이 97.5조 원입니다. 지난 한 해 30.8조 원의 세수 결손이 이제 추가가 되었죠.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123조가 넘는 초과세수 숫자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참담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세 부담률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우리 조세 부담률 17.6%에 불과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어렵게 끌어올렸던 22.1% 수준에서 3년 만에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OECD 평균 수치가 25%입니다. 물경 7.4%나 낮습니다. 게다가 조세 형평성도 완전히 무너졌죠. 지난해 근로소득세 64조 2천억입니다. 법인세가 1천억 원 더 많습니다.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국세 집계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사상 최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역대급 세수 폭포가 난 23년도에도 법인세가 더 많았죠. 그런데 작년은 완전히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과세 형평성마저 훼손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왜 직장인은 세금을 더 내고 대기업은 감세 혜택을 받습니까? 자,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세수 기반과 가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진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지금 이제 경제를 살릴 때는 네. 적극적인 그 세출을 늘릴 때는 늘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줄일 때는 줄여야 되는데요.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또 너무 재정 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은 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정 운영은 그때 상황, 경제 상황을 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재정 운영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봐주면은 오히려 과감한 투자가 또 성과가 나면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총리께서 말하신 대로 그렇게 균형 잡힌 진단과 처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 정부는 이렇게 하지 못했죠. 첫 번째로 저성장 국면을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지난해 1분기 반도체 수출 덕분에 또 그리고 기저효과 때문에 1.2% 반짝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정부는 모든 것이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2분기부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같이 동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두 번째, 무분별한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 5년 누계 기준이거든요. 이게 84조 원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90조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감세 명분으로 내세웠던 투자 소비 진작 효과는 정녕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투자 증가율은 22년 대비 마이너스 5.6배, 성장 기여도는 2.3배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낙수 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죠. 법인세만 보더라도 22년 대비 40%가 줄어버렸습니다. 당시 정부가 22년도 법인세율을 1% 인하하면서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4조 원 정도 감세 효과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연 7조, 8조 원의 성장 세수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 없는 공허한 구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우리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라 고가는 물려 받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세수 기반 그리고 과세 형평을 가지고는 나라 살림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5조 넘는 세제 개편을 단행을 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가 적정했는지 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지출 중과율이 2.8%, 아주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초긴축적으로 책정을 좀 했습니다. 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30조 8조 원의 세수 결손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 세출 삭감이 이제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상 총 지출 중과율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에 그쳤습니다. 10년간 장기 평균치가 0.8%포인트거든요. 이게 크게 미달하고 만 겁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서 경기 하강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을 잠식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크죠. 다음으로 재원 배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경쟁력에 뿌린 연구개발 예산을 4조 6천억, 15%나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4대 과학위원회에서만 연구인력 950명이 이탈했습니다. 기초연구과제 수도 20%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구 역량이 훼손되면서 연구 생태계가 무너졌죠.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5대 예산 문제가 큽니다. 검증되지 않는 설익은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32%가 늘어버렸습니다. 특히 유상차관인 EDCF 사업은 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51개 사업이 무더기로 예산에 반영되었고 그런데 실제 집행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인 고려가 예산 배분을 애국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년 연구자는 일자리를 잃고 기초과학은 뿌리쳐 흔들리는데 준비도 안 된 해외차관 사업 등 5대 예산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5대 사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작년 일부 5대의 항목 가운데 좀 과하게 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조사 중입니다. 네. 관련한 부분 중에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면밀한 분석을 요망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파행적 재정 운영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30.8조 원의 세수 결손을 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결손액 중 14조 9천억은 기금 등 돌려막기로 충당했고 나머지 14.7조 원은 강제 세출을 단행했습니다. 세출 삭감을 보면은 지방교부금 6.5조 원을 삭감했고 교통환경, 지역균형, 필수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이 악화가 되고 특히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등 필수 민생 지출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고 재정 운영의 예측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67개의 기금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게서 기금에 줘야 할 돈들은 줄였어요. 그리고 거꾸로 기금에 상환해야 될 자금은 만기 연장이라는 방법으로 세수 결손 재원으로 끌어다 썼습니다. 애환 안정용 예비 실탄인 애평기금 재원은 2년간 세수 결손에 동원되면서 이 금액이 67.4조 원에 달았습니다. 이제는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환 대응 능력을 그만큼 약화시켜 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금 재원을 끌어다 쓰면서 국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기 연장이라는 꼼수를 좀 동원을 좀 했습니다. 기금 재원은 공짜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죠. 2 내지 3%의 이자를 또 지불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266억 원의 추가 이자 부담도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산재기금 같은 경우 여유재원을 있지 않습니까? 자산 운용을 좀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뺏긴 돈만큼 8% 이상 운용 수익률 상실이라는 기회비용도 또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 것은 바로 이렇게 30조 넘는
예산을 행정부가 국회 심의 없이 임의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 권한이 심의 훼손된 것입니다. 부총리님, 국회가 매년 차년도 정부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삭감 증감액이 통상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그 재정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한 네. 4, 5조 정도 수준. 맞습니다. 예, 그 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임의대로 23년도에는 56.4조 원을 그리고 금년에는 30점 넘는 돈을 임의대로이지 않습니까? 독단적으로 세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 재발을 막을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저도 관련 법안을 이제 제출해 놓았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당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수 결손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세입과 세출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유사한 내용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법을 제출을 하시면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함께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 정부가 금과 옥조로 내세웠죠? 재정 건전성 전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죠.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23년도에 마이너스 3.6%, 작년에 마이너스 4.1%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내세웠던 재정준칙 마이너스 3%를 훨씬 넘어선 숫자죠.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3년 연속 초과했습니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단 몇 차례 예가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3년 연속 버젓이 어긴 정부는 없었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 실패 모두 결국 국민들에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역성장이라는 저성장 늪에 빠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는 작년 내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러한 내수 침체 직격탄은 국민경제 허리인 서민경제를 휘어지게 했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작년도에 자영업자 폐업자 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처음으로 100만을 넘었다는 예, 기사를 봤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숫자까지 알고 계시군요.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가 3년 전에 늘었습니다. 연체율도 0.55에서 1.88로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재정 운영 실패 이제는 그만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그리고 동료 의료 여러분, 지난해 나라 살림을 결산해 본 결과 우리는 한마디로 재정정책 실패의 교과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는 전 정부의 시행착오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결산은 잘못을 묻는 자리를 넘어서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할 교훈을 길어내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여쭙습니다. 이제 새로운 재정 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소신을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결국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지금 AI를 비롯해서 성장이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의 방향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해야 됩니다. 저성장의 늪에서 신속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AI와 에너지 전환, 미래 산업 투자에 정부가 기업가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범국가적인 성장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국민의 세부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또 재원을 동원한 길은 있습니다. 그 왕도가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자연세수 확충입니다. 탄로소득과 체납세 증수 강화,
그리고 3천조 원이 넘는 국민 순금융 자산을 혁신투자재원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100조 원 국민혁신펀드 조성, 민간 자본과 창의를 결합한 민자사업 확대 등도 서둘러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도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수지 관리를 매년 단기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에 맞춰 중기적으로 동태적으로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세수 결손 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추경을 편성하고 예비비도 당해 연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결산은 과거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정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재정 운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총리님을 비롯한